아내가 떠난 지 3년째. 침대 한쪽은 아직도 그대로였어요. 베개, 이불, 머리카락 몇 가닥까지 차마 정리할 수가 없더군요. 하루하루가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나 큰 구멍일 줄.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날도 그랬죠. 혼자 밥 먹기 싫어라면 하나 끓여놓고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상현 씨, 나야, 명자. 처음엔 놀랐어요. 명자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젊은 시절부터 함께 여행 다니고 아내가 암투병할 때도 가장 많이 옆에 있어준 사람. 혹시 불편했으면 미안해요. 그냥 요즘 얼굴이 안 보여서. 고개만 끄덕였죠. 명자는 부끄러운 듯 과일 한 봉지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아내 자리 쳐다보더니 잠깐 말이 없더군요. 나도 요즘 그 사람 꿈을 자주 꿔요. 웃으면서 자꾸 당신 옆에 있으라고 그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내 외로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날 이후 명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밥을 차려 먹고 TV를 보기도 하고 가끔은 아내 얘기를 하며 웃기도 했죠. 그날 밤 오랜만에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불 꺼진 거실, 명자가 두고 간 수건을 정리하다가 괜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빛이 나도 모르게 가슴 깊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자가 같이 산책을 하자며 연락을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해줘요. 내가 너무 자주 찾아온 건 아닌가 해서. 말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저었죠. 오히려 그녀가 와줘서 살 것 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그 이상한 감정. 그날 밤 혼자 소주 한 병을 따며 생각했죠. 당신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돌아오는 건 대답이 아닌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자의 전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오는 시간에 맞춰 머리도 감고 옷도 다려입고 참 나이 들어 이게 뭔 짓인가 싶으면서도 가슴 한켠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나도 사람인데 그때는 몰랐죠. 이 평온하고 조심스러운 시작이 앞으로 어떤 비극의 시작이 될지 말이에요. 처음엔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거였어요.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덜 외로웠고 같이 있으면 아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았죠. 명자는 자주 밥을 해왔어요. 김치찌개에 된장국에 감자조림까지. 이거 내 아내가 좋아하던 거지 하면서 웃는데 그 말 한마디에 또 울컥해졌어요.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명자가 내 손등을 살짝 잡더니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죠. 그 사람도 우리 이렇게 있는 거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리더군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라면 나 혼자 고독하게 늙어가길 바라진 않았을 테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에는 근처 바닷가에 나가 바람도 쐬고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가슴은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죠. 그러다 어느 날 큰맘 먹고 아들 태훈에게 말을 꺼냈어요. 나 명자 씨랑 가끔 만난다. 처음엔 그냥 듣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목소리가 확 올라갔죠. 뭐라고요? 엄마 친구요. 그걸 지금 진짜예요. 태훈아, 그게 그냥 사람이 외로우니까. 아빠, 지금 미쳤어요? 그런 사람하고 엮여서 뭐 하시겠다고?
엄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그것도 친구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말투, 그 눈빛.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죠. 그 여자가 아빠 옆에 얼쩡거리는 거 원래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친구 남편한테 꼬리치는 인간이 정상이겠어요? 태훈아, 그만해라.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친 건. 아내 장례식 날조차 그렇게 목소리 높인 적 없었는데, 하지만 그날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 뒤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있었죠. 명자도 그런 날을 눈치챘는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조용한 거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마음 한가운데 차가운 바람만 불더군요. 며칠 후 명자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태훈이한테 말했어요? 말했어. 그랬구나. 나 당분간 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상현 씨가 상처받는 거 나도 못 보겠어요. 이제 막 따뜻해지려던 마음에 얼음물이 쏟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나는 누굴 좋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게 늙는다는 거였나. 사랑마저 눈치 보며 해야 하는 나이. 그 밤 술 한 잔 들이켜고선 아내 사진을 꺼내 말했죠. 나도 사람이다 여보.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 그게 그렇게 큰 죄야? 하지만 대답은 역시 없었죠. 대신 그날 꿈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린 채 멀어져가는 뒷모습. 잠에서 깨고 나니 식은땀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이제 진짜 혼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밤중에 깨면 습관처럼 그런 게 있어요. 아내가 숨을 몰아쉬던 병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 손을 꼭 잡고 조금만 버텨보자며 속삭이던 그 시간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어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항암 치료에 쏟아부었고, 남은 돈은 간병인 돌리느니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 싶어 병원에 들러 살다시피 했죠. 밥은 늘 도시락 하나로 때우고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다 깨는 게 일상이었어요. 밤새 멍하니 아내 얼굴만 보며 숨이 멈추진 않을까 불안에 떨던 그 시간들. 미안해, 상현 씨. 내가 아프지만 않았으면. 그녀는 매번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난 단 한 번도 그 말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후 빈 병실을 나서는데 몸 안에서 뭔가가 우르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 후로는 집도 정리하고 아들 태훈에게 말했죠. 너 결혼해야지. 전세 자금이든 뭐든 부족한 건 아빠가 도와줄게. 그 말에 태훈은 말도 안 되는 집값을 이야기했고, 난 가진 거 다 끌어모아 대출까지 받아 아들 부부에게 집을 마련해 줬어요. 아빠 진짜 고마워요. 나중에 꼭 모실게요. 그 말 그땐 믿었죠. 그래서 월세 보증금으로 반지하 원룸 하나를 구했어요. 햇빛도 잘 안 들고 겨울이면 벽에 서리까지 끼는 곳. 하지만 괜찮다 생각했어요. 아들 잘 살면 된 거라고. 그게 내 노후의 보람이라 여겼으니까요. 근데 태훈이는 결혼한 지 3년 동안 딱 2번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뭐 좀 필요할 때. 처음엔 바쁘겠지 싶어 이해했죠.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거니, 직장 생활 힘들겠거니. 그러다 어느 날 동네 약국 앞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어머, 아버님 여기 사세요? 그 한마디가 참 낯설었어요. 그 집 내 돈으로 산 집인데 며느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날 밤 괜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내가 뭐에 홀려서 살아왔나 싶더군요.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긴 있었나? 젊을 땐 직장 눈치 보느라, 중년엔 애들 키우느라
노년엔 아내 병간호에, 그 뒤엔 아들 살림에,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좋아하는 사람 하나 만났다고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그날 명자가 해준 김치찌개를 혼자 데워 먹으며 이불 덮고 누웠습니다.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그냥 허허 웃음만 났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싶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빠, 잠깐 볼 수 있어요? 오랜만에 태훈이가 먼저 연락한 거라 괜히 마음이 들떴죠. 혹시 지난번에 미안했던 건 아닐까? 조금이나마 화해의 말이 오가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만남의 장소는 내가 사는 원룸 근처 커피숍이었고, 태우는 마주 앉자마자 정색을 했습니다. 아빠, 이젠 생활비 좀 줄여야겠어요. 우리도 애 키우고 집 융자 갚느라 빠듯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잔에 담긴 커피보다 내 속이 더 싸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 집 전세 자금도 내가 대줬고 그 생활비도 나가 있는 연금에서 겨우겨우. 아빠, 지금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집 명의도 제 이름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유산 문제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줬던 건 그냥 돈이었고, 받은 사람 입장에선 그저 정리된 재산일 뿐이었다는 걸. 그럼 나더러 이제 어쩌라는 거냐. 태우는 컵을 탁 놓고 바로 본심을 꺼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서 아빠가 그 여자랑 관계 정리 안 하면 우리도 아빠 모실 자신 없어요. 뭐? 모신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신세 진 적 있냐? 그러면 그 집 당분간 비워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집이 좁아서 전세금 다시 쓰려면 방법이 없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조그만 원룸도 태훈이 명의였던 겁니다. 내가 줬던 돈으로 산 집인데 그걸 핑계 삼아 날 쫓아내겠다고. 그 순간 참았던 울분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너 이 자식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냐? 아비가 손 벌릴까 봐 미리 명예 옮기고 이제 와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말을 내뱉었어요. 아빠, 이 나이에 연애질이나 하니까 그렇지. 그 말이 진짜였습니다. 내 심장을 확 찔러버린 결정타. 그날 집에 돌아오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더군요. 문득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하지만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차가운 기계음이 몇 번이나 울렸어요. 며칠 후 명자가 보낸 짧은 메시지 하나. 상현 씨, 미안해요. 이젠 더 이상 함께 할 용기가 없어요. 그 문장 하나가 날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구나. 아내도 아들도 사랑도 심지어 내가 일군 삶의 터전도. 그날 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은 국물 몇 숟갈 떠먹다가 허공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그래, 결국 이렇게 될 거였구나. 하루에 10걸음도 안 걷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컵라면 하나, 저녁은 대충 물 한 컵으로 끝내는 날들. 전화는 울리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었죠. 고요한 집 안, 시계 초침 소리만 시끄럽게 들리는 밤. 그게 지금 내 현실이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앉아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축 늘어진 어깨.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어쩌다 이렇게 사람 하나 없고 말 한마디 없이 사는 사람이 됐을까. 밖에 나가는 것도 피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사람 부인 친구랑 엮였대. 아들이 내쫓았다는 얘기 들었어. 소문은 빠르더군요. 명자는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결국은 나를 떠났구나. 그 사실이 가장 아팠어요. 아내를 잃었을 때보다도, 자식에게 배신당했을 때보다도. 그녀는
내 마지막 온기였거든요. 그 작은 온기마저 꺼져버린 지금 나는 그냥 빈 껍데기였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숨도 가쁘고 밤이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어요. 병원에 가야겠다 싶었죠. 심전도랑 혈압 수치가 좋지 않네요.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벌써 다 알아챘습니다. 아이 몸도 오래 못 가겠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약 봉투를 쥔 손이 자꾸 떨렸어요. 괜히 명자 생각이 났고 아내 사진이 떠올랐고 태훈이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눈빛, 그 표정. 말없이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손길이 너무도 생생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더군요.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얘넨 눈물 한 방울 흘릴까?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잊히는 존재인가? 그 생각에 처음으로 진짜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고 아내를 위해 남은 힘을 쏟았고 명자에게는 진심을 줬습니다. 근데 돌아온 건 뭘까요? 버려짐, 모욕, 고립, 침묵. 그날 벽에 걸린 시계를 집어던졌습니다. 유리파편이 사방에 튀었고 거울 속 내 눈엔 이글거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죽진 않는다. 처음으로 내 삶을 다시 쥐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분노의 시작이었죠.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된 하지만 너무도 강한 생존 본능. 병원 진료를 마치고 약국 앞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처방전, 머릿속은 텅 비었고 그저 세상이 조용하게 무너지고 있는 기분. 그때 옆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 처방전 보니 혈압이시네. 나도 그거 10년 넘었지. 할아버지 한 분이 말을 걸어오셨어요. 모자 눌러 쓴 채 허리도 약간 굽은 분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근데 말이야, 사람이 말이지. 몸이 아픈 것보다 혼자라는 게 더 위험하더라고.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분은 주머니에서 약 봉투 꺼내며 씁쓸하게 웃더군요. 나도 자식 둘 다 외국 가서 연락 끊긴 지 5년 넘었어. 죽어도 모를걸. 그래도 살아야지. 안 그래? 왜냐면 인생이란 게 남한테 기대면 끝나는 거거든. 그 말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부서졌나?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나 생각해봤어요. 전부 남한테 기대며 살아왔기 때문이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어요.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며 정신이 들었고 딱 한마디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다. 다음날 아침 처음으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전세 3천짜리 원룸 말고 조금 더 밝고 따뜻한 방 있습니까? 며칠을 돌아다녔어요. 무릎이 쑤시고 허리도 아팠지만 어느 작은 다세대 건물 2층 햇살이 잘 드는 집 하나를 보고 바로 결정했죠. 보증금은 그동안 아껴뒀던 퇴직금 일부. 누구 허락도 누구 도움도 없이 순전히 내 힘으로 만든 첫 번째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입주하던 날 내가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상현아. 침대는 중고지만 튼튼했고 커튼은 직접 골랐고 주방엔 라면 말고 김치도 계란도 있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내 인생의 첫 번째 평온한 잠. 며칠 후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현 씨. 고개를 드니 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살이 빠졌더군요. 눈 밑은 약간 퀭했고 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여기서 뭐 하세요?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 말에 명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잘하셨어요. 상현 씨, 그래야죠. 이제라도 진짜 자기 인생 사셔야죠.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서로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어요. 한동안 말 없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햇빛이 등을 덮었고 바람은 조용히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잠시 멈춘 듯 했어요. 그 집 법적으로 명예 넘기신 거 맞으세요? 변호사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답답한 마음에 상담만 받아보려 했어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이제라도 바로잡겠다고 몸을 밀어붙였어요. 명의는 아들 이름이에요. 근데 제 돈으로 산 겁니다. 그때 대출도 제 이름으로 받았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를 하더군요. 혹시 통장 내역이나 대출 서류 있으세요? 그 질문에 나는 집으로 달려가 서랍 깊숙이 처박아둔 서류 더미를 꺼냈습니다. 퇴직금, 정산표, 대출이자, 납부 영수증, 심지어 아들 신혼집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 확인서까지 정신없이 정리하며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왜 그땐 이걸 그냥 넘겼을까? 왜 그땐 아무 생각 없이 다 줘버렸을까? 다음 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 서류를 건넸죠. 그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명예 이전 후 시간이 꽤 흘렀고 사인도 자발적으로 하신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자금 흐름을 잘 정리하면 소송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의 불씨를 확 살렸어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더는 그냥 당하고만 살 순 없다. 며칠 후 명자와 다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자식에게 당한 배신, 그날 커피숍에서 들은 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까지.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조용히 잡았죠. 잘하셨어요, 상현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살아왔다는 걸 그녀의 한마디에야 실감했어요. 제가요, 상현 씨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감당할 진심이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움직였어요. 변호사 상담, 증거 정리, 서류 정리. 명자는 늘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점점 예전의 나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자존심을 되찾고 정신을 붙잡고 이제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겁니다. 부당한 명예, 이전에 대한 시정 요구서.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화면에 조태훈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라도 내가 한 짓에 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 여자가 시킨 거지. 아니다. 내가 내 인생을 되찾으려는 거다.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지만 난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넌 날 아버지로 보지 않았어. 그렇다면 나도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자와 둘이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죠. 늦었지만 이제야 내 인생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늦은 게 아니에요. 딱 적당한 때죠. 상현 씨.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순간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숨이 가쁜지 얼굴은 벌개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서류 내가 보낸 내용 증명서가 쥐어져 있었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남들이 보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사기라도 당한 줄 알겠네. 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 같았으면 당장 일어나 사과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봤으면 됐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으면 이제 내가 할 차례야. 태훈이는 서류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명자 그 여자가 시켰지. 그 인간 원래부터 속이 훤했어요. 엄마 친구인 척하면서 기어의 아버지를 입 닥쳐라.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내 귀에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차가운 말투였죠. 내가 뭘 알아? 명자가 내 엄마 마지막까지 병간호 도와줬던 거. 그 사람이 날 챙겨준 시간. 너는 단 하루라도 있었냐? 태우는 움찔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아들이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자식다운 행동을 했을 때나 통하는 말이다. 방 안 공기가 뻣뻣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바라봤어요. 넌 아버지를 이용했어.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날 찾아와 따지냐. 정말 소송까지 가실 거예요? 그래, 갈 거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무시한 그 대가를 꼭 받게 할 거다. 아들은 말이 막혔는지 턱을 앙다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곤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볍더군요. 그날 저녁 명자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아드님, 많이 화내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이야. 내가 내 목소리로 내 얘기를 한 건. 며칠 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요청이 왔습니다. 상대방 측도 대응을 시작했네요. 하지만 우리 쪽 자료가 충분합니다. 법정에 선다는 건 솔직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서는데 내 아들이 피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존엄이었습니다. 재판은 팽팽했고 판사는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관계를 떠나 금전적 흐름과 명예, 이전의 타당성에 초점을 두고 봐야 합니다. 그 말에 내 손엔 힘이 들어갔고 심장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죠. 재판 결과는 다음 기일에 선고된다고 했습니다. 그날 법원을 나서며 명자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상현 씨, 이겨도 져도 당신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제야 진짜 사람 된 기분이에요. 피고는 원고에게 금일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적 정산으로 지급 의무가 있으며 판사의 선고가 끝났을 때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걸 되찾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들어간 만큼의 일부, 정확히 계산된 금액이 아들에게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기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과였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법정 문을 나서면서 그날따라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죠. 축하드려요. 이제야 진짜 끝났네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내 인생의 이막. 며칠 뒤 돌려받은 돈으로 지금 사는 전셋집 계약을 연장했고 조금 남은 돈은 노후를 위해 적금처럼 나눠뒀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동네 복지센터로 나가 어르신들 컴퓨터랑 스마트폰 교육을 시작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IT 부서 근무했던 게 이렇게 쓸 줄은 몰랐죠.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손녀랑 영상통화했어요. 웃으며 고개 숙이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내 안에 뭔가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명자는 그 시간 동안 센터 옆 카페에서 자원봉사로 차를 내리죠. 우리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시 벤치에서 만나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예전처럼 숨기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너무도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들 태훈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나는 전화를 받았죠. 아버지, 그날 미안했어요. 그땐 내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다 조금은 사라진 후였으니까요. 그래, 이제라도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 다음에 인사 드리러 가도 될까요? 그 명자 어르신께도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원할 때 와라. 하지만 기억해라. 내 인생은 이제 내 허락 없이 간다. 전화를 끊고 나는 명자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게 진짜 어른이죠. 그날 저녁 우린 복지센터 마당에 앉아 작은 기타 연주회도 보고 커피 한 잔 나눠 마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나는 그저 한마디 떠올렸어요. 아내야, 나 잘 살고 있어. 외롭지 않게 이제는 나답게 살고 있어. 아침 6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살며시 들어오고 커피포트 소리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요즘 나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괜찮다. 잘 살고 있다. 상연아.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도 않아요. 가끔은 시장에 가서 직접 장도 보고 가끔은 공원 벤치에 앉아 낙엽 구경하며 명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그녀는 이제 내 옆에서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냥 같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명자가 물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응, 이게 행복이구나 싶어. 사랑이 꼭 젊을 때만 도는 게 아니더군요. 때로는 많이 부서지고 많이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찾아오는 법이죠. 이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전부라고 믿었던 날들, 가족을 지킨다고 버텼던 날들, 다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도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려. 노년이란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돌아보며 새로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모든 걸 자식에게 주고 혼자 남겨진 분이 있다면 부딛고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아직 살 날이 있고 살 맛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 들었다고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고 존엄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조상현이라는 이름으로 내 두 발로 걷고 내 마음으로 느끼며 내 인생을 다시 씁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햇살 좋은 날엔 명자와 손잡고 이 골목 저 골목 걸어다니며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갑니다. 이런 게 노년의 사랑이고 진짜 삶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당신의 삶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부모, 배우자, 보호자이기 전에 당신 자신으로 살아주세요. 지금까지 늦게 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조상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시고 오늘도 당신답게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